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에즈 위기, 좀 정리를 하자면 앞서 했던 내용들을 수에즈 위기는 이제 나토를 균열시킨 대표적 사건으로 중동에 대한 유럽의 주도권이 사라지고 미국과 소련 등 초강대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주요한 무역 항로로서 모든 서유럽 국가에게 전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아주 전략적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전략적 요충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을 이제 그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점유를 하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집트가 이제 여기는 내 땅이다, 내가 관리하겠다. 그랬을 때 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침략을 하고 이집트를 그것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매우 이제 그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즈 위기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의 한계를 그대로 이제 나타냈던 이제 유럽 국가들 즉 영국과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하는 이제는 미국과 소련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제 유럽 영향력의 한계를 그대로 이제 드러냈다. 그래서 실제로 스웨즈 위기가 나토를 좀 와해시킨 측면이 있고 급기야 이제 프랑스가 10년 후에 나토를 탈퇴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아데나워는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은 스웨즈 위기 직후에 브뤼셀 1956년 9월 25일 브뤼셀에서의 연설에서 유럽인들은 이상적인 시스템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더 높은 차원에서의 협력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지원과 위존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데나워도 돌아선 거죠. 유럽의 독자 노선으로.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가 일부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 아데나워가 스웨즈 위기를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미국과 소련이 나토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두 같은 서방 동맹국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국 프랑스의 동맹국을 대변하기보다는 미국이 누구랑 공조를 합니까? 소련과 공조를 해서 처음으로 일치된 견해를 그동안에 소련에 대항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냉전이고. 근데 적국인 소련에 대해서 미국이 같은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는 데 대해서 이 아데나워 서독 수상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 1956년 11월 5일에 이제 헝가리 사태와 관련해서 헝가리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데나워는 강요회에서 헝가리 사태 및 수에즈 위기 등 일련의 국제적 사건에 대해서 일련의 사건 속에 서유럽이 연합된 힘을 가지고 단결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미국과 관계없이 서유럽의 연대와 독자적 어떤 연대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나워는 그 미국과 소련이 이제 이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대응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간인 소련 수상이 아이젠하워 미국 측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소련 정부는 평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미국 정부와 협상할 것이다. 그리고 수에즈 사태에 대한 미국 소련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데나워도 역시 불간인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미국 정부는 평화를 위해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이집트 침공을 처지하겠다라고 하는 위사를 밝힙니다. 이제 둘이 미국, 소련이 서로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수에즈 위기에 관해서는 이렇듯 수에즈 위기는 미국과 소련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 약화를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의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의견 일치를 한 아주 참 굉장한 그 사실은 그 움직임이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수에즈 위기가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아데나워 정부가 유럽주의에 기초해서 이 프랑스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스웨즈 위기와 관련한 서독과 프랑스 간의 공조 체제가 이후 독불 우호 조약까지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1956년 11월 6일에 사회주의자였던 몰레 프랑스 수상과 아데나워가 회동을 하게 되는데 이 유럽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시장인데 이 공동시장에 대한 협상 문제가 아주 이제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 스웨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서유럽이 단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뭐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뭐 국경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유럽 통합이고 유럽 연합이고 근데 그 유럽 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시장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 조약에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시장 문제가 아주 이제 협상이 급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 통합을 가속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유럽 통합이 가속화가 됐다는 얘기는 뭘 상징하느냐? 서유럽이 미국도 믿을 게 못 된다. 서유럽이 단합을 해서 독자적인 힘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제 일종의 위기 의식이죠. 그래서 이 교착 상태였던 공동시장의 협상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헝가리 사태 이제 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헝가리 사태와 스웨즈 위기를 이제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건들을 그때 미국과 소련이 일치된 견해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헝가리 사태와 스웨즈 위기를 겪으면서 서유럽은 공동시장을 더 이제 공동시장에 대한 협상이 더 가속화가 되고 서유럽이 이제 특히 프랑스와 서독이 단합을 하게 되는 서유럽이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이런 세 나라 간에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는 이제 60년대 초에 핵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가속화 안 되겠다. 이거는 이 안보는 서방의 안보 역시 서유럽의 안보도 미국에 위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을 유럽인들이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즈 위기는 이제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과 프랑스 몰레 수상을 격분시켰던. 그래서 아데나워는 몰레 수상에게 유럽을 건설해야 할 시기다. 통합된 유럽을 건설해야 될 시기. 이제 통합된 유럽.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그러니까 유럽이 단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럽 국가들이. 스웨즈 위기의 결과가 이제 공동시장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그래서 스웨즈 위기는 그 프랑스 정부가 교착 상태에 있었던 공동시장 협상을 서두르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고, 공동시장의 협상의 타결은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스웨즈 위기로 인해서 생긴 이제 결과다. 그래서 스웨즈 위기는 그 미국 정부가 유사시 그들의 핵무기 체계를 유럽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 증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데너가 방문 후에 프랑스 정부는 이제 유럽 통합에 있어서 사회 정책의 조화 관철 요구에서 양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통합이 가속화가 되게 되는 거고 서독은 프랑스 정부의 독자적인 핵 개발에 대해서 수용하게 됩니다. 양 정상은 스웨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 등의 사건을 통해서 유럽 통합의 당위성이 증대가 되었고 사회 정책의 조화라고 하는 이런 프랑스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유보적이었는데 이런 조항들로 인해서 공동시장 합의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유럽은 단합을 해야 된다.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양측의 합의는 EEC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라톰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주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나워 서독 수상은 공동시장 내에 높은 관세를 포함하는 프랑스의 제안을 또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유럽 국가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단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당내 서독의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었던 에르하르트와 이제 또 배치되었던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내 이 서독 내에서도 좀 대립의 소지가 있었던 거죠. 이런 협상의 급진적 배경은 스웨즈 위기에 대한
프랑스와 서독 정부의 공동된 인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스웨즈 위기를 다뤘지만 같은 연장선 상에서 헝가리 사태라는 게 이제 있게 되거든요. 헝가리에서 이제 시민들이 그 민주화, 자유화 요구가 이제 증대가 되니까 소련은 이거를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3,000명의 시민이 학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89년에 천안문 사태처럼 천안문에서 거의 10,000명의 뭐 희생자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천안문 광장에서 이게 무력으로 이제 강제 진압한 거죠. 56년 11월 4일에 소련의 군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진입을 해서 시민 3,000여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강제 진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수천 명의 이제 3,000여 명의 이제 헝가리 시민들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헝가리의 그 임내 나지 정부가 이 스탈린주의의 이 독재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공산주의의 어떤 독재적인 어떤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임내 나지 정부가. 근데 그 헝가리 당내 강성파가 임내 나지의 개혁을 방해하니까 헝가리 시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1956년 11월 4일 스웨즈 위기의 혼란한 틈을 타서 대규모의 소련군이 헝가리를 강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헝가리 사태와 스웨즈 위기가 연이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헝가리를 강제 점령해서 부다페스트를 강제 점령해서 헝가리인들의 자유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망자만 3,000여 명이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헝가리를 무력으로 진압한 소련의 행위는 사실 뭐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행위와 다름없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과 소련이 그 이집트를 영국과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뭐라고 욕했습니까? 제국주의적인 침략 행태라고 하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공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집트를 침공하는 거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이다. 그러면 소련이 침략하는 거는 헝가리를 점령한 거는 제국주의가 아닙니까? 명백한 제국주의죠, 이거는. 소련이 이 헝가리에 대한 내정 간섭이고, 그렇죠? 그리고 헝가리에 대한 내정 간섭과 동시에 헝가리인들의 자유화 요구를 묵살시키면서 3,000여 명의 시민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소련이? 그러면 이게 제국주의가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헝가리 시민들에 대한 민주화 요구를 묵살한, 도리어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 작전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선량한 시민들을 소련이 학살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예. 이건 제국주의가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소련의 침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는 미국은 어떤 태도를 보여줬어요? 소련과 공조를 하면서 니들이 지금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헝가리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니까 소련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시민들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소련의 이러한 그 제국주의죠. 이것도 제국주의죠. 소련이 헝가리를 침략한 것도 제국주의입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침략한 것도 제국주의지만 소련이 헝가리를 침략한 것도 제국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헝가리인들의 봉기를 강제 진압한 소련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히려 어떤 입장까지 전달을 하냐면 미국은 헝가리 사태가 발발하니까 헝가리에 대한 소련의 지배력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나타낼까요? 이런 스웨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를 통해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적인 것 같아요.
원래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적이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거를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고 실제로 냉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적이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땐 적이지만 세계의 국제 질서의 헤게모니를 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지다 서로. 동지라는 적이지만 동지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서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미국과 소련은 표면적으로는 냉전을 통해서 소련의 팽창을 막아내고 서방 진영에서는 소련은 더 자기 나와바리를 공산주의의 나와바리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팽창 그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지만 그 냉전을 통해서 서로 적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6.25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미국은 미국의 이 영역을 고수를 해야 되고 소련은 소련의 영역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서로가 동지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 냉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를 했고 소련도 냉전을 통해서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국가들의 영향력의 확대, 그리고 자기들 국가들의 어떤 영향력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영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소련이 지켜야 될 뭐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 미국은 영국, 프랑스, 서독을 비롯한 어떤 서유럽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동지라는 거죠. 적인 것 같아도. 그래서 이 수에즈 위기나 그 헝가리 사태를 통해서 여실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이집트 침공에 대해서는 미소 양국이 제지를 했지만 소련이 부다페스트 진압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데나와 몰레는 미국이 유럽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미국에 대한 불신의 수위는 한층 높아집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사진은 덴마크 기자가 찍은 소련 소녀병 저항군 에리카 셀레스 당시 나이 15살입니다. 그녀는 11월 7일 저항군을 간호하던 중에 소련군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 사태 때 자유화 시위에 동참했던 저항군들을 얘기하죠. 소련군의 저항 중에 사살될 시민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파괴된 소련의 T-34 전차. T-34 전차는 우리나라 6.25 전쟁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사용되었던 전차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인의 침공에 대해서 맹비난했던 그 미국이 헝가리인들의 희생과 소련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거. 이거는 미국이 국제 질서의 현상 유지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현상 유지는 뭡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의미하죠. 미국과 소련이 만든 새로운 국제 질서. 이제 그거를 픽스시켜야 된다.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국제 질서를 픽스시키는 게 미국과 소련의 일치된 견해죠. 여기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 미국과 소련이 이 국제 질서의 맹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소련은 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프랑스를 몰아낸다. 이제 구시대다. 구시대의 어떤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구시대적 어떤 구시대의 패권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분할한 세계, 그리고 그 미국과 소련의 헤게모니를 유지한다는 거, 그런
현상 유지, 국제 질서의 현상 유지. 냉전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형성된 국제 질서. 냉전을 통해서 형성된 국제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그런 국제 질서의 현상 유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선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 함마르셀드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은 당시 헝가리 사태 때, 수에즈 위기 헝가리 사태 때 유엔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스웨덴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사파가 굉장히 그 인상적이에요. 뭐가 인상적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참 사파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뭐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고, 여기 지켜보는 여기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 교사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바지사장격.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라고 봐야겠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미국과 소련의 압력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물러났으니까. 여기 이렇게 옆에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학생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게 바로 나세르,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고, 그 뒤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소련의 후르시초프입니다. 후르시초프가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헝가리를 괴롭히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선생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당시에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게 사파가. 예.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열심히 모범생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범생은 속수무책인 거야. 그냥 아무것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서 감시하고 있는 선생.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있는 선생.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과 소련의 위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일종의 미국과 소련의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예. 스웨덴 사람을 이제 바지사장으로 앉혀놓는 거죠, 유엔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엔은 미국과 소련에 위해서 돌아가는 기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는 이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물끄러미 이제 뭐 쳐다보고 있고, 예. 그 뒤에는 소련이 헝가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유엔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 수에즈 사태에 대해서, 수에즈 위기, 수에즈 사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사파. 이제 우리가 이 수에즈 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더 이상 1등 국가가 아니다. 그렇죠? 1등 국가 아니라는 것에 이제 쐐기를 박은 사건. 이게 수에즈 위기가. 그리고 동시에 뭐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미국과 소련이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 일련의 이런 동시에 이게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예. 1956년에 먼저 이제 수에즈 위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동시에 이제 일어났는데, 예. 이제 11월 6일에 이제 진압을 하죠, 소련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이집트를 이제 침공한 것도 10월 말이고 10월 29일이죠. 이스라엘도, 예.
그러니까 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 그런데 헝가리 사태와 스웨즈 위기 때 보여줬던 미국과 소련의 태도. 이런 이중성.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스웨즈 침공에 대해서는 소련하고 같이 공조해서 비난을 하다가 소련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대해서 침입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예,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이중성은 미국 정부가 자유와 평화보다도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해서 그런 현상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단적인 증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헝가리 그 사태, 헝가리 봉기, 평화적인 어떤 자유와 요구, 헝가리 봉기에 대한 무자비한 소련의 진압은 소련 정부의 잔인성을 드러냈지만 미국 정부도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소련 정부를 이런 그 무자비한 그 진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헝가리인들의 자유 봉기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유 진영에서 그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앞장서서 소련에 하고 계속 싸운 거 아닙니까? 소련에 대항해서. 그러면은 자유 진영의 입장을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은 거죠. 이게 헝가리인들이 민주화 시위를 했을 때 미국은 소련 측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이 입장의 편에 서서 대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소련 정부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미국은. 스웨즈 사태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헝가리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개입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는 헝가리에 대한 소련의 지배력 유지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헝가리를 소련이 지배해 주기를 바라고 있던 거죠. 그것이 독재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왜? 소련이 헝가리를 지배하는 게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소련이 영향력을 동유럽에서 확장하는 것이 미국이 서유럽에 영향력 확장하는 것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서로 적이지만 동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헝가리 문제보다도 이 중동 문제, 스웨즈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기자회견에서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에 대항해서 혁명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런 아이젠하워의 말은 초강대국이 유럽의 분화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소련에게 대해서 일종의 소련에 대해서 타치를 하지 않겠다. 그런 그 무력 진압을 보여줬으면 미국은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국주의적인 행태도 항의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동일한 잣대죠.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어떤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소련이 헝가리를 침략을 했을 때 그것도 제국주의적 침략이다라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이중잣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헝가리에 대한 그 소련 정부의 무력 진압은 결국에는 누가 정확한 거예요?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이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던 입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이든지 도발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데나워 수상이 굉장히 겁을 먹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침략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자비하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데 미국은 그런 공산주의와 같이 서방과 함께 힘을 공조해서 싸우면서
체제를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전쟁을 이렇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미국의 이중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그런 분노를 이렇게 자아나게 했던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스웨즈 위기와 그 헝가리 사태가 더 이상 뭐예요? 그 유럽 통합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이제 고취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아데나워 이제 서독 수상은 유라톰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유라톰도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서 핵 자원에 대한 이제 평화적인 어떤 공유와 관련된 거거든요. 유라톰이 이제 뭐 핵이라는 것이 뭐 하나의 큰 에너지 수단이니까 그래서 협력 기구를 얘기합니다. 원자력과 관련해. 그게 이제 유럽 원자력 협력 기구죠. 유라톰이. 이게 이제 유럽 통합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라톰이 프랑스가 이제 독자적, 그러니까 서독도 이제 프랑스가 핵무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제동을 걸지 않는 거예요. 왜냐? 미국도 믿을 게 못 되니까. 그래서 유럽이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국도 유사시에 미국이 과연 핵 억제력을 통해서 소련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보호해 줄 거냐는 거죠.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공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헝가리에 소련이 침입을 해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는 유럽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은 프랑스도 핵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가 60년대 초에 핵 보유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독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또 제동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제동을 걸지 않았던 그 배경에는 이런 스웨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웨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를 딱 봤을 때 미국과 소련은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구나. 미국과 소련은 적이 아니구나.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적이 아닌 것은 그 국제 질서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 그런 국제 질서를 지금 만든다는 면에서는 적이 아닌 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서로의縄張리에 대해서는 타치를 할 때는 적이지만, 이제 그런 국제 질서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제 질서.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서로 동지입니다, 이거. 미국도 소련이, 미국의 영역만 건드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이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터치만 안 하면 상호 공존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탕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어떤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주도했던 국제 질서, 이거는 이제 폐기가 되고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데 미국과 소련은 서로 일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유럽의 독자 노선으로 가야 된다. 새로운 이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응을 해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프랑스와 서독이 굉장한 이제 공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1957년 유럽 공동시장을 출범하는 로마 조약을 성사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스웨즈 위기를 비롯했던 일련의 사태들이 공동시장, 즉 유럽 통합의 성립에 있어서 성립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유럽의 정치인들에게 각인을 시켰고, 특히 이제 뭐 프랑스나 서독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비록 아데나워 서독 수상과 몰레 프랑스 수상이 대상 협력의 증대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서유럽의 힘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은 뭐 또 유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니까 완전히 반미로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딜레마죠. 예,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유럽인들의 또 독자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어떤 일치성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치적인 견해.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공동시장과 정치적 협력은 요구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사회 내에서 정치적 협력이 이제 국제사회 내에서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수에즈 위기고, 또 그런 영국과 프랑스의 힘이 약화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식민지, 물론 이제 식민지 독립은 기정사실이긴 한데, 그 신탁 통치를 하게 되니까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지 독립이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대거 60년대에 이르러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지배력이 약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물론 이제 그 식민지가 이제 독립하고 해방하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기존의 어떤 그런 국제 질서의 맥락에서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긴 하지만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영향력의 쇠퇴. 그래서 그 수에즈 위기가 사실 없었더라도 그 프랑스와의 공동시장 성립은 이미 일반화된 기정사실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럽 통합이라든지 공동시장의 성립과 형성이 매우 진행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협의해야 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에즈 사태가 발발한 직후에 아데나워 서독 수상은 이건 이제 수에즈 사태와 헝가리 사태가 같이 맞물렸잖아요. 지금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이 동시에 연타로 터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근데 그 두 개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유럽, 서유럽, 특히 프랑스나 또 서독의 정치인들이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데나워는 이제 서독 수상 그러니까 프랑스 몰래 수상에게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이제 게임이 안 된다. 미국과 소련과 비교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건 이제 태물이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죠. 현실을 인정해야죠.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태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유럽 통합밖에 없다. 그걸 강조합니다. 아데나워가. 그래서 아주 사실 프랑스도 굉장히 이제 미온적이었고 소극적이었는데 유럽 통합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때가 바로 수에즈 위기를 겪으면서 그게 이제 강화가 되죠. 그래서 아데나워는 그 유럽 통합의 주축에 있어서 영국은 좀 친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긴 배제를 해야 되고 이게 주축국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영국이 또 세력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프랑스와 서독이 서로 공조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의 주도적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1956년 11월 6일이니까 이제 이게 헝가리 사태, 수에즈 사태, 수에즈 위기 이게 아주 동시에 그냥 딱 진행됐던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긴박하니까 워낙 사태가 긴박하니까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아데나와 몰래가 만나서 이런 이제 이런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963년 서독 프랑스가 이제 합의한 독불 우호 조약에 이제 초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런 회동을 통해서 이제 아데나워는 자르지구가 이제 또 서독에 11번째 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기여를 했고 프랑스와 서독의 관계는 긴밀해져 갑니다.
그래서 양국 간 프랑스와 서독의 공조는 더욱더 강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르지구도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영토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평화적으로 양국이 이제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뭐 국민의 60% 이상이 이제 지지를 했고 서독 편입에 대해서. 근데 이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르 지역을 뺏기고 싶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1년에 이제 이런 수에즈 위기나 헝가리 사태를 겪으면서 이 서독과 프랑스가 이렇게 내분을 겪으면 안 된다. 서로 공조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미국과 소련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이제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속화를 시켰던 거죠. 유럽 통합이 가속화가 된다든지 서독이 프랑스의 핵 개발을 뭐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르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가 서독에게 편입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뭐 반대를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프랑스와 서독이 굉장히 이제 긴밀해진 그런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갖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 1963년에 이제 독불 우유 조약을 통해서 서독과 프랑스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이 유례 없는 독일과 이 프랑스의 긴밀한 관계는 이 사실상 수에즈 위기로부터 이제 비롯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랍 국가들은 이제 미국 정부가 영국과 프랑스의 이집트 침략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 뭐 마냥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랍 정부들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일단 아스완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단한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이듬해 1957년에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표방하거든요. 이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뭐냐면은 스웨즈 위기 직후인 이제 1957년 1월 5일에 중동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에. 그래서 향후 중동 정책에 대해서 위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아이젠하워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젠하워는 소련이 중동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를 이제 중동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미국의 외교 정책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을 막고 공산주의 정부 수립을 막으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어떤 위지와 정책적 기조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랍 정부들이 이제 분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세르 같은 경우 이집트의 나세르는 실용적인 외교를 취했는데 이러한 그 중동의 정세를 이용해서 중동을 지금 이용을 합니다. 지금 그 미국과 소련 정부를 구별하지 않아요. 굉장한 실용주의자입니다. 나세르가.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소련 이거는 이집트에게 도리어 기회다. 왜냐면은 중동 지역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양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무역을 활성화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나세르는 사실상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웅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영국, 프랑스를 몰아냈고 이집트의 어떤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헤게모니를 축출을 하고 몰아내고 그 굉장한 수에즈 운하의 그 운영권을 이집트가 되찾아온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국제 정세와 국제 질서를 이용해서 중동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역이용해서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미국의 이데올로기, 소련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실리적으로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인가. 굉장한 이제 전략가죠, 나세르가. 그래서 일단 수에즈 운하를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참 그 어떤 이집트의 이익을
이렇게 증대시켰던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한술 더 떠서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양국으로부터 이렇게 실용적인 외교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실용주의 노선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정치는 이집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수에즈 위기는 그 프랑스가 유럽주의로 회귀하도록 기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나워는 이 소련 그 수에즈 위기를 겪으면서 초강대국들의 공조, 즉 미국과 소련의 공조 및 유럽인들의 희생을 전제한 이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들의 분할을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데나워의 대프랑스 정책 및 북아프리카 정책에 이제 영향을 주었고, 아데나워는 그 몰래 프랑스 수상과 함께 양국 서독 프랑스 간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했고, 유럽의 경제 공동체가 안보 공동체로서 가지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유라톰은 공동시장 없이 존재할 수 없었고, 공동시장 역시 유라톰 없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과 관련한 그 초국가적 협력 기구인데, 이 유럽 국가들의 협력 기구. 그래서 그 유라톰에서도 프랑스가 이제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제동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유럽의 경제 공동체는 꼭 안보 공동체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견 일치를 보면서 유럽 통합이 아주 가속화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냉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간의 관세 장벽을 철폐한다. 그 미국의 위존 없이 취약한 군사적 취약점이 있다, 유럽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유럽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더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럽 통합의 대두는 수에즈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당시 서독 여론은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침략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데나워 수상은 오히려 수에즈 위기 당시에 보여줬던 미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더 느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데나워는 아데나워 수상은 미국이 아스완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데나워는 아이젠하워의 수에즈 위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데나워 서독 수상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과 소련의 이라는 나라, 이 초강대국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유럽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유럽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럽 내의 어떤 재래적인 전력의 축소, 그리고 핵 전력에 대한 불균형적인 우선순위 설정, 수에즈 위기에서 미국과 소련 초강대국들의 공조 등의 사건을 통해서 아데나워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이제 컸고 증대가 됐고, 이는 이제 유럽 내 독자적 핵전력 구축을 위한 서독 프랑스 간의 협력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독이 이 프랑스에 대한 핵 개발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데나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뭐냐면은 유럽의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러한 새로운 유럽이 반미적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요하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서독에게도 중요한 나라고 유럽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가능하면 유럽이 이제 미국하고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데나워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토와 나토의 틀 안에서만 유럽 국가들은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존 입장을 이제 수정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수에즈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에즈 위기는 이 유럽 독자 노선을 표방했던 드골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 원칙을 각인시킵니다. 첫째 뭐냐면은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영국은 유럽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친미적인 어떤 입장에 서 있다는, 그건 대서양주의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원칙은 사실상 1963년 영국은 공동시장 가입을 거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타났고,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대로 독자적인 이제 노선을 가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미국은 수에즈 위기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적 침공을 소련과 공조해서 강력히 저지하고 개입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제 뭐 언급을 했다시피 헝가리 사태에 대해서는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중성은 서독 정부와 프랑스 정부에게는 불신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에즈 위기가 이제 1950년대 이후 벌어진 외교사적 사건 중 매우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공교롭게 여기에 헝가리 사태까지 또 이제 동시에 일어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에즈 위기가 이제 전후 유럽의 위상 하락,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이제 패권국이 아니다, 1등 국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국제 질서의 픽스, 공고화, 냉전 체제죠. 그 냉전 체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만드니까. 양극화, 세계를 동서양진으로 분할시킨 게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러한 현상 유지에 있어서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는 당연히 일치를 하죠. 예. 더 냉전 체제를 더 공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국은 미국의 영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확고히, 그리고 소련은 소련의 영향력은, 근데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타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냉전 체제의 공고화, 미국과 소련의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픽스시키고 공고화시키는 거. 이게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이제 냉전 체제가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나토의 균열. 그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방위 체제 시스템 아닙니까? 거기에는 서독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이 있는데, 미국을 이 서독과 프랑스가 이거 아주 그러니까 나토가 균열이 된 거죠. 왜냐면은 뭐 일련의 사건, 수에즈 위기에서 보여줬던 미국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헝가리 사태도 마찬가지. 거기서 더 이상 유럽인의 어떤 시각에서 유럽은 유럽인들의 어떤 독자 노선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국을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체제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불신감의 증대가 되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토의 균열,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사건이 이제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위기 이후에 프랑스의 유럽 독자 노선은 강화가 되었고, 수에즈 위기는 서독의 아데나워가 프랑스의 드골과 서로 연대를 강화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위기가 또 유럽 통합을 더욱더 가속화시켰고, 수에즈 사태 직후에 있었던 아데나워와 몰레와의 정상회담은 1957년 로마 조약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유럽 통합. 근데 지금은 뭐 유럽을 가면은 국경선이 없잖아요. 유럽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유럽 통합의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 로마 조약이거든요. 근데 그 1957년 로마 조약은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가 언제 일어납니까? 1956년이에요.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유럽 통합이. 그러니까 이게 지지부진하지가 않고 유럽의 통합에 대한 움직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를 통해서 이 유럽 통합이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게 로마 조약의 기반이 됐고,
공동시장의 성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시장의 성립을 우리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데나워는 이제 수에즈 위기 이후에 이 드골, 프랑스의 드골과 노선을 같이 하고 유럽 독자 노선을 더욱더 공조를 이제 그거를 더 강화하고 더욱더 프랑스와의 공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에즈 위기가 프랑스와 서독 간의 독불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위기가 이제 뭐 서독과 프랑스의 외교 정책과 방향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던 사건으로서 프랑스로서는 핵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했고요. 몰레 및 드골이 이제 유럽 통합이 핵 개발에 적극적인 이제 모습. 사실 드골은 이 유럽 통합에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드골이 이런 수에즈 위기나 헝가리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입장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유럽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드골은 유럽 통합의 회의론자였지만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독의 아데나워도 역시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수에즈 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에즈 위기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전후 이제 유럽의 위상 하락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그 국제 질서, 구시대적인 국제 질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새로운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는 그런 양극 체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현상 유지를 해야겠죠. 픽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미소가 지배하는 양극 체제가 이제 전면에 픽스가 되는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토의 균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독과 프랑스가 가입이 돼 있지만 영국도 있고, 그런데 그 나토 내에서 미묘한 이제 균열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독자 노선은 강화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드골주의라고 얘기하죠. 유럽 독자는 유럽은 유럽 스스로의 미국에 위존하지 말고 안보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소련과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인 것 같지만은 서로가 동지죠. 어떤 면에서 동지일까요?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 그걸 유지한다는 면에 양극 체제를 유지하는, 현상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동지입니다.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자유주의 민주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건 소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예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역에 타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게 미국이 있기 때문에 소련이 있는 거고, 소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 보면 협력자라는 얘기예요. 국제 질서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독과 프랑스가 서로 연대를 강화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에즈 위기의 결과로서. 그 다음에 유럽 통합이 더 가속화가 되죠. 로마 조약, 유럽 통합을 또 좀 더 가속화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에즈 위기는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뭐 미국을 보면, 미국의 위상을 보면은 뭐 그야말로 미국이 초강대국 아닙니까? 더군다나 소련은 붕괴가 됐어요. 그렇죠? 소련은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뭐 IT라든지 첨단 기술들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흔히 뭐 우스갯소리로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우리 돈으로. 천조국. 12척의 대형 항모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어떤 흔히 뭐 경찰 국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위상, 국제적인 어떤 위상,
중국이 중국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뭐 미국의 국방력에 비하면은 뭐 조족지열이기 때문에 세 발의 피죠. 예. 그래서 단언 압도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현재.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그러한 어떤 국제 질서, 현재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 지식이 너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전무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수에즈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세계 지금 현재의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이제 주도하는 국제 질서, 소련은 붕괴가 됐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는 대서양 헌장과 수에즈 위기 이런 이제 일련의 현대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면밀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세계사적인 사건들, 대서양 헌장이나 수에즈 위기 뭐 이런 사건들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 질서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수에즈 위기를 이제 특강 주제로 잡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100년 전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예, 100년 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날은 세계가 미국을 주도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2등 국가였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를 주도했던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질서는 변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 질서를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수에즈 위기, 헝가리 사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국제 질서가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대서양 헌장도 중요하고, 그래서 현재의 국제 질서가 그냥 100년 전에나 200년 전이나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어떻게 해서 그런 현재의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됐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역사를 좀 더, 현대사를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에즈 위기를 이제 특강 주제로 잡았던 거고, 수에즈 위기, 대서양 헌장,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시간 그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번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